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담은 잡학 토크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서울시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여러분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는 지난 61년에 중단된 이후 91년에 다시 부활해서 올해로 3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곧 6월 1일이면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잡학 토크쇼는 지방자치 31주년,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는 오늘 서울시 의회 이곳에서 지방자치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성원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경실련에서 28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매니페스토 위원이신 평택대학교 조현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매니페스토 시청본부에서 창립부터 현재까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현수입니다.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녀 허연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K브로드밴드의 연반인 허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잘생긴, 또 빠지면 안 되겠죠. 정현웅 군,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심은 많지만 지식은 없는 이과생 라이프 N년차 정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웅 군과 허연 양. 사실 여기 서울시의회 처음이시죠? 어떠세요? 완전 처음이에요. 정말 너무 멋있는 곳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기쁩니다. 와보니까 어떠세요? 저도 처음인데 여기 되게 신기한 것도 많고 아까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방도 되게 신기한 방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뒤가 너무 또 웅장해서 맞아요. 네, 뒤가 바로 이제 본 회의장. TV에서 많이 보던. 맞아요. 네. 그런데 한번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언제 세웠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약간 비주얼을 보니까 조금 그래도 오래되긴 했어요. 네. 그냥 약간 오면서 봤는데 서울 성곽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한 대한제국쯤 그때 말쯤 한 경술국치 1910년? 10년. 네. 저도 일제강점기쯤 그래도 대략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언제쯤일까요? 20년 가겠습니다. 갈까요? 10년 대 20년이요. 어느 분이 더 가까운지 한번 네.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해 있으며 일제강점기인 1935년 12월에 경성 부민관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부민관은 현재 한국전력 주식회사인 당시의 경성전기 주식회사가 약 50만 원을 기부하여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a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av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한국 전쟁이 한창 중이던 1951년 12월부터 1월까지 임시국회로 사용된 바 있으며 1954년 6월부터 1975년 7월까지 그러니까 제3대 국회부터 제9대 국회까지 정식 국회의사당으로 사용이 된 바 있습니다.
1975년 7월에 국회가 여의도로 옮겨간 뒤에 이곳이 시민관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1976년 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되면서 이곳이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사용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30년의 휴지기를 끝으로 1991년에 다시 부활이 되면서 이곳이 서울시의회 사무처로 사용이 되면서 현재까지 저희 서울시의회 청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화연역이 그나마 조금 더 근접하네요. 네. 하네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잡학 토크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 지방분권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4년마다 지방선거를 치르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 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지방자치 제도 어떻게 생겨난 거죠? 지방자치제도는요, 지방에 있는 정치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지역에 있는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의회를 통해서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도라는 거는 의회 중심으로 가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아, 의회와 단체. 네, 단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의회 중심으로 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가는 거는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지금은 의회와 의회 의원들과 단체장을 갖다가 지금 뽑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제도를 만든 것이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방자치제도가 좀 발전한 그런 국가를 연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좀 공부를 해왔는데요. 네네. 그게 시작된 걸 보게 되면요. 네. 영국식의 중심으로 돼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있고요. 네. 프랑스하고 독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지방자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의회로 관계된 것은 영국식 그 지방자치제도라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간 것은 어떤 이제 행정적인 중심의 이제 지방자치인데 그거는 프랑스와 독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두 가지가 구별돼서 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의회와 단체장과 그다음에 그거를 통한 주민들이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양쪽에 영국과 독일 쪽을 다. 예, 다 흡수하고 있고요. 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것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시작된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는 의회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지방자치제도가 먼저 시행이 됐고 그 당시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에서 정부에서 임명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바뀌어져서 이제는 95년도 와가지고 의회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장까지도 뽑게 되는 실질적인 이제 지방자치 제도라는 것이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지방선거 해보셨죠? 네, 한 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지방선거는 한 번 해보고 대선은 2번을 해봤는데 이게 그냥 막상 해보니까 한 번도 선거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선거를 하고 제 손으로 직접 누군가를 뽑는다는 게 되게 관심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두 번 해봤다고 하니까 좀 나이를 좀 대충. 그것은 액면가로 네.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우리는 이제 양쪽에 다 좋은 점들을 좀 흡수를 해서 이번에 또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61년에 네, 폐지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 폐지가 됐죠? 사실은 60년에 이제 선거가 한번 있었는데 61년 와가지고 군사정부가 들어오게 돼서 지방자치 제도 자체를 갖다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좀 아쉽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뭐 30년이 지난 후에 네. 그러고서 30년 정도 지나서요. 90년에 사실은 이제 제도가 좀 완비가 돼서 91년도에 다시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회 중심에 그래서 의원을 갖다 뽑는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95년도에 들어와서 의원과 단체장을 갖다 뽑는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95년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올해로 31주년을 맞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날이라고 해서 보니까 10월 29일로 좀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김성원 처장님, 지방자치 근데 왜 존재해야 될까요? 저기 혹시 1987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예, 예. 정말. 진짜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에서 학생들이 구호를 합니다. 그 구호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날까요? 뭐지? 독재 타도? 독재 타도. 예. 그러니까 독재 타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게 대통령 선거를 직선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장했던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를 타도하고 그리고 직선제 개헌을 한다. 아까 이 학생이 뭐냐면 선거를 직접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통령 선거. 그게 사실은 불과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얼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들이 정치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5.16 군사 정변 때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가져가려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독재를 하려고 그러한 행위들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방선거를 하고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방자치는 당연히 있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 지방자치 존립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간단히 소개를 하면 네. 지방자치 제도가 국민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이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의 실현을 위해서 존립한다. 되게 어렵죠. 네네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그러면은 현웅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이제 참여하게 되나요? 네, 맞아요. 이번에 저는 딱 제가 지금 22살이어서 네. 딱 20년도 총선 한 번 하고 22년도 올해 대선 네. 한 번 해서 지금 관심은 되게 많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 자치라든지 하지만 또 이게 제가 이과생 라이프를 계속 살다 보니까 이런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오늘 네. 알짜배기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맞아, 너무 신기해요. 네, 저도 너무 신기해요. 네, 학교 다닐 때 그냥 크게 배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1987 영화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뿌리만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만 이렇게 맞아요. 크게 배우다가 이거를 이 지방자치 제도랑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비어있던 지식들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과남이시네요. 네네네. 반성합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또 저 더? 완전 많은데 네. 그 들으면서 생각이 좀 든 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게 그 중앙 집권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옛날에 한국사 같은 걸 배우다 보면은 되게 중앙 집권을 한 국왕을 되게 명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지금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냐. 드라마 중에 이방원 보셨어요? 보고 있어요, 저. 예, 이방원의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왕 중심으로 집권을 하느냐 아니면 네. 신하 중심적으로 가느냐에 대한 다툼입니다. 네.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이러한 중앙 집권적인 욕구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늘 있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더 이해가 더 잘 되네요. 허연 양 같은 경우는 혹시 궁금한 거 없을까요? 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 그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례요?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네. 국회의원만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의원들도 조례를 만들 수가 있고요. 구의원, 시의원들 다. 예, 맞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조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행정부에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고요. 그리고 잘 썼는지에 대한 결산에 대한 부분들도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원을 하면 그 청원에 대한 처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나 시마다 각자 구나 시마다 이게 법이 다른 건가요? 예, 조례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시안들을 내놓는데 지방선거가 지방자치가 계속 발전되면서 지역별로 특수성들을 갖는 조례들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올해로 이렇게 다시 부활한 지 31주년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좀 다뤄주신다면요. 네, 그래도 지역을 갖다가 아는 사람들은 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갖다가 중앙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어떤 일이 지금 이슈로 나왔는지, 그다음에 지역에서 뭘 바라는지 이 자체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지역을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가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균형발전이라는 게 지역의 발전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을 갖다가 잘하는 지역 중심으로 가서 정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다만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가끔 보게 되면요. 네. 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지역의 정치라든지 행정들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정부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국토 전체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시는 시의원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구라면 구의원이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게 명확하게 좀 이렇게 잘 설립돼 있지 않아, 정립돼 있지 않아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흡수할 수 있는 정도가 좀 이렇게 좀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게 지방자치제도가 좀 더 뿌리를 내렸으면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이 지방자치제도기 때문에 자치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당에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의 정치 제도하고 당에서 이루어진 어떤 공약을 갖다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지방자치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계가 또 있군요. 네, 한계성이 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데 또 위에서 보면 당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죠. 서로 경쟁을 하고 네. 눈치를 보게 되는 네. 그런 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 또 질문이 하나 생긴 네네네. 게 그러면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게 있고 지방자치의원?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원이 네, 시의원이나 네. 뭐 시의원, 도의원들 수 있을 구의원, 거죠. 뭐, 네, 구의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의원, 구의원 같은 이런 지방자치의원들이랑 정확히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가 좀 궁금해요. 아, 정말 그게 사실은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 건데요. 네. 서울에도 어떤 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구의원은 그 구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의원은 서울 시를 갖다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것도 시를 중심으로 되는 사람들은 시의원이 해야 되는 거고, 구의 발전을 정말 발전시켜야겠다는 구에서 하는 거예요. 구의원들이. 근데 그게 중앙에서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구의원의 정책이 공약이 시의원의 공약인 것 같고 또 국회의원의 공약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지역의 구의원의 공약인 것 같고 이게 막 그러니까요. 헷갈려져 있어요. 네. 그런 근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겹치는 건 상관없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문제인데 서로 반대 의견이면은 이게 네. 저 어려울 공부를 것 같아요. 해봤어요. 네. 제가 네. 이번에 이거 관심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거에 네. 지식을 좀 쌓아봤는데 최근에 코로나 풍선 효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천 지역 쓰레기 매립 문제도 그렇고 네. 근데 되게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조율을 하는지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인천 광역시에서 하는 그 정책이 있는데 거기서 당연히 구에 그 자기네 광역시에 있는 쓰레기 매립에 대한 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천 광역시 것만 하느냐? 그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 인접해 있는 지자체가 다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든지 아니면 어떤 역할이 있을 때 좀 나눠서 그 피해를 갖다가 좀 보상도 하고 다시 좀 나눠서 쓰레기 매립을 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배타식 이렇게 필요는 한데 배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게 돼요. 네, 님비 현상이 좀 나타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초의원 폐지와 관련해서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공천 문제 때문에요. 네네네. 그 얘기 좀 말씀해 주시면요. 네. 네, 사실 이 지역의 발전은 지역의 주민이 사실은 중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역의 중심은 시민인데 그 시민이고 구민일 텐데 이 구민들이 당으로 갈라지게 되면 당에서 중앙당에서 나와 있는 그 정책이라든지 공약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예산에 아까 우리 그 시청후배들이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서도 이제 시나 구마다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그 조례에 대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든지 예산의 배정도 실제는 중앙에서 내려준 그런 바탕을 가지고서 이제 조례를 갖다가 조금 활용을 하게 되고 또 협의를 하게 되고 또 그게 이제 비공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참여하기도 어렵고 심의 중심이긴 한데 아직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근데 네. 그런 것이 이제 요번에 많이 풀렸습니다. 제도적으로. 네. 네, 그래서 좀 나아진 겁니다, 이제는. 아,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본적으로는 정당에서 이 기초 의원이라든지 단체장에 대한 공천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뭐냐면 당의 정강 정책을 따라서 구를 운영하라고 얘기하는데 일성구하고 중앙정부 정책 내지는 당 정책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충돌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까 뭐 수도권 매립지 얘기를 하셨지만은 네네. 정당 입장에서는 표를 의식한 정책을 정할 수밖에 없고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주민 민원이 우선일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이런 충돌이 왜 나타나는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당에서 공천한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을 뽑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좀 폐지 얘기가 나오는 그래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는 뭐 그 얘기도 나오시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여야가 다당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초의원들한테 네.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는 기초의회라든지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일꾼을 뽑는 거기 때문에 다당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네. 실제로 다당제가 필요한 거는 국회의원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안 하면서 왜 일꾼을 뽑아야 되는 지방자치 선거에 개입을 하냐는 얘기죠.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네. 이게 약간 공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되게 전략적으로 공천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되게 이 지역에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약간 유명한 사람을 그 지역이랑 별로 관련이 없는데도 이렇게 꽂고 많죠. 그래서 이분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러면 이 지역 사람들은 또 어떤 심정일지 뭐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요. 그거는 지방선거의 정신을 완전 훼손하는 겁니다. 지방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면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그 일꾼은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정체성도 없이 딴 동네에서 정치하던 사람이 유명하다고 이 동네로 오면 그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지역구가 좀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최근에 많죠. 네. 예.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겁니다. 아,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예. 그 지역에 맞는 일꾼들을 좀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방자치법이 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이제 20년 법이 좀 이제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21년도에 와서 이제 제정돼 공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된 것은 이제 1월 30일 날 중심으로 이제 실행이 됐는데. 여기 내용에서 주요한 것은 실제 주민들이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거, 제안을 갖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의회라 당연히 의원을 뽑을 수 있고, 단체장을 뽑을 수 있고, 그다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소환을 해서 150명 정도가 동의를 해가지고서 의원도 소환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을 갖다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했어. 네. 이건 잘했어. 우리 혼낼 수 있군요. 혼낼 수도 있습니다. 네. 나오라면 나오는 네, 거예요? 나와야 됩니다. 주민 소환도 할 수 있고요. 네. 주민이 소환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또 자를 수도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네. 정직같이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좀 강한 것을 갖다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인데 아마 다양화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아까 말씀 계속해왔듯이 정당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주민들이 조금 더 이 제도를 갖다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참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당하게 요구하고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온 겁니다. 다만 이걸 갖다가 이제 주민자치제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느냐. 네. 주민들이 좀 더 알고
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막상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많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권리를 좀 반드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자치 성공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뭐 당장에 이제 제가 인천에서 시민운동을 하니까 인천 사례를 얘기를 해볼게요. 네. 보면은 인천은 아시겠지만 인천국제공항이라고 그렇죠. 소위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공항이 있고 네.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가진 항만이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당장에 이런 인천시라고 하는 지방 정부가 공항이나 항만에 대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네.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이거는 국가에서 국토교통부라든지 해양수산부의 업무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정작에 코앞에 네. 우리 인천 시민이 공항에서 일하고 항만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그 행정을 관여를 못해요. 그런데 지방자치 제도가 되면서 네. 보면은 인천시에 공항과 항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언제 그게 맨 생겼어요? 처음에 네. 10년 전에 팀으로 생겼다가 네. 지금은 국까지 이렇게 확장이 돼 있는데 잘 됐네요. 이런 식으로 지방 자치가 발전을 하면 네. 지역의 행정 자체가 국가 사무까지도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들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 네. 거기에서도요, 중요한 게 이 법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중앙에서 관여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 지방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었고. 네. 근데 그걸 못하게 해놨어요. 아, 법적으로 제도로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번에. 네. 근데 중앙에서는 관리하고서 의무적으로 막 시행을 시키고 막 강제할 수 있었는데 네. 그걸 막아놓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주민 참여 연령도 이번에 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기본적으로 20대들도 이제 네. 또 여기 있으니까. 네. 지금 19세에서 이제 선거하셨죠? 네. 아, 20대, 네. 네, 그럼요. 그래서 할 수 있었어요. 네. 네. 20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점점 아직은 불일치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네. 지금 상으로 보면 아마 18세부터도 참여하고 이제 투표도 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만 해봅니다. 18세부터. 네, 만 18세부터. 네. 그 외에도 또 다른 성공 사례가 좀 있을까요? 예, 뭐 서울시에서 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서울 사례를 예를 들면 네.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어찌 보면은 물꼬를 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동안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행정이나 의회 의원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 겁니다. 그게 주민 참여 예산인데 그러한 틀과 물꼬를 서울시에서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언젠가부터 지방자치하면 떠오르는 게 매니페스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매니페스토 처음 창립했던 또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언제 우리나라에 좀 도움이 됐죠? 아까 처음 창립할 때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4년부터 준비가 됐는데 네. 2005년도 해가지고 창립이 됐고요. 그때 아마 제가 여의도에 있는 곳에 가서 발기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경기도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대선부터 해가지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뭘 하는 거냐 하면 이제 대선이라면 대통령님이 뽑는 거죠. 네. 네. 그럼 거기에 이제 공약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공약이 과거는 어땠고 나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미래를 보장하겠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공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이행 과정까지도 공개해서 이행 과정도 평가를 받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그런 평가를 받겠다고 공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뭔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정본부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때부터 해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든 선거에 공약을 갖다가 제출을 받아서 그 공약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황된 거고 이 부분은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거를 모든 걸 분석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실제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각 뭐 의원들의 홈페이지라든지 지자체 단체장 홈페이지라든지 네. 전부 우리가 찾아봅니다. 아, 지역을 다 찾아보고 네. 하나하나 그 공약이 만약에 한 200개다 그러면 200개를 전부 뒤집니다. 해가지고서 200개에 대한 걸 갖다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게 맞았는지 실제 예산의 이 집행률이 지금 괜찮은 건지 네. 이거 잘못된 건지 이거 다시 공약이 다시 없어진 건지 폐지가 된 건지 네. 그것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정말 잘한 공약을 잘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행도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까지도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방자치가 매니페스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실 저는 실적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저도 궁금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다가 한 16년, 17년째 해오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어떤 걸 보고 있냐면 과연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의원들이 공약을 발표하는 경우가 100%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공약을 보면 지역에 정말 맞는 공약을 갖다 발표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 당의 공약을 갖다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구분을 해서 지역의 공약을 갖다 발표하는 사람이 정말 될까 안 될까. 그리고 공약이 좋은 당이 될까 안 될까. 이걸 분석을 계속 했었어요, 사실은. 아, 했더니 그 2005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공약을 발표하고 좋은 이행도를 가진 분들이 계속 연임해서 당선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라는 것에서 하는 공약의 이행도 평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갖다가 판단했었습니다. 네. 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저도 또 이걸 약간 공부를 해봤단 말이죠. 네. 해봤는데 이번에 6월 1일 지방자치 선거에서 10대 의제를 또 내셨더라고요. 그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그래서 이 본부에서 낸 이 의제들을 실제로 이 지방자치 의원들이 지킨 사례들이 좀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저희가 이 의제를 만드는 거는요, 사실은 이 전문가 패널이 있습니다. 해가지고서 3단계 패널을 거치고 있고요. 거기에 전국에서 나와 있던 테마를 갖다 중심으로 다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거기서 전문가 패널들에 의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그 순서를 정해서 1단계 심사를 하고 2단계를 하고 3단계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테마는 이런 테마다라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걸 하지 말고 네. 기본적으로 여기에 맞는 걸 갖다가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 좀 잘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공약 이행 대상이라는 것들을 준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한테는 또 자치단체장에서 이행도가 굉장히 좋았던 분들,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우수하다, 네. 최우수다, 뭐 대상이다 이런 것도 발표를 하면서 시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상 받는 분들 중에서 한번 좀 몇 분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네, 참 이제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역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정치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름은 밝히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네네네. 이런 게 참 잘했더라. 네, 그러시나요? 한 분은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한테 조용히 왔었어요. 저기 이제 그 상을 주는 날이었었는데 오더니 네네. 교수님 그래서 사실 몇 차례 만났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가 그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공약에 대한 게 과연 뭘까 이걸 갖다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네네네. 수차례 당선이 되셨고 네. 공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은 조금 힌트를 주신다면 뭐 도지사, 궁금해요. 구청장 그것만. 네. 네, 도지사를 하셨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네. 도지사 하신 분들이 두 분인가 계셨었고요. 네. 그다음에 광역 단체장에 한 번 계셨는데 네네. 그분은 또 본인이 이 공약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걸 갖다 나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광역시 전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 광역시를 담당하는 우리 같이 하게 될 우리 정책과 직원들 이 직원들이 같이 공부해가지고 팀을 이뤄서 이건 밀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시 같은 경우는 공약의 이행도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또 당선이 되셨습니다. 와,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네요.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잠깐만 쳐보고 올게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역 말고요. 네. 예전에 현역 아니신 뭐 고인이 되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니페스토를 가장 잘 지킨 분이 있다면 좀 누가 있을까요? 네.
그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니페스토 지금 잘 지키신 분. 네. 이름을 걸어야죠. 그것도 좀 곤란하고요. 네네네. 근데 정말 그분하고 잠시 그 수상을 할 때, 우리가 수혈할 때 네네. 그때 모여서 그때 얘기를 나눴는데 이 정도면은 되겠다. 이 정도면은 정말 이 단지 장이 이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그 돈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옆자리인데 살짝만. 아니 아까 우리 리허설 할 때 얘기했던 그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분 아까 고인이 되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자 이번에 이제 현웅 씨와 허연 씨는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걸 좀 집중해서 좀 후보의 뭐를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제 또래 저 같은 친구들을 본 적이 없는데 네. 저는 그 후보의 그 공약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공약이요? 무엇보다 저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살아가는데 이득이 돼야 되는 사람은 사실 정당보다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후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많이 보는 것 사람됨을 같아요. 좀 더 많이 본다. 네. 인물을 더 본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랑 다른 또래인가 싶기도 한 게. 좀 다른 것 같기도 같은 하네요. 20대 아니었나요? 네. 여기 좀 먼 게 선을 좀 그어놨나 싶기도 하고. 네네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말 저에 대한 이득을 딱 보는데 저는 네. 청년 정책을 좀 많이 봅니다. 제가 청년 아무래도 쪽으로? 네. 청년에서 딱 그 제가 누리는 게 제일 많은 게 청년 정책이다 보니까 이 청년 정책을 보면서 내가 이건 좀 많이 얻을 수 있겠는데 이건 좀 못 얻겠는데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보는 편인데 사실 제가 지방선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아예 국회의원 선거 한 번, 그다음 대선 한 번 네. 하면서 공약이랑 이런 게 어떤 류가 있다만 알고 이 지방선거 자체는 처음인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 지방선거를 바라봐야 좀 잘 뽑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을까 네. 궁금하거든요. 네. 혹시 어떤 기본적으로는요, 이제 이 선거 기간이 짧을 때에는 중앙당이라든지 지역 이제 그 도면 도당, 뭐 시면 시당의 이제 정책을 갖다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걸 정확히 보려면은요, 그 유권자들은 이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뭘 해왔는지, 지금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또 실제로 했는지,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역할은 안 나오고 공약만 나오게 되면 그거는 본인의 공약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지 마시고 정말 지금 소속이 어떻게 돼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어떤 일들을 그것을 해야 있는지. 매니페스토에서 보면 되는군요. 맞습니다. 저도 그러면 오늘 온 보람 있네. 네.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떤 예, 뭐 걸 저도 좀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네. 이제 교수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 청년 세대에 있어서 욕구가 뭐냐?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현안이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관심사가 결국에는 후보자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잣대로 보게 되면 정당이나 다른 것들을 볼 이유가 없어요. 네. 보면 그 사람이 이것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인물과 능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후보자만이 잘난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 유권자들도 그것을 고를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자질들이 스스로 갖춰져 있는가의 측면에서 아까 두 분의 말씀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 하나 또 그럼 궁금한 게 생긴 네. 게 약간 그런 걸 들어봤어요. 연령 제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후보자에 대한. 그래서 그런 말들은 왜 나오는 건지가 좀 궁금하건데 네. 혹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누가 말씀하실 건가요? 교수님 먼저 얘기하세요. 좀 조심스럽나요? 네,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네. 그 요즘 말로 꼰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스운데 사실은 라떼 아닌가요? 꼰대, 네. 꼰대 라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학생 신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학생은 공부할 시기다. 정치에 눈을 뜰 수 있을까?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병행하면서 지역에 나올 때에는 지역을 알고 그다음에 지역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제한적으로 가져주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공부를 좀 더 하고 그 시간이 있은 다음에 바탕을 갖고서 나오면 참 좋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20대도 괜찮은데 20대 한 중반 정도만 나와도 그래도 지역에서 어떤 뭐냐면은 세대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네. Z세대까지 갔는데 Z세대의 마음을 갖다가 꼰대 세대가 알겠습니까? MZ세대도 또 다른 것 같아요. M세대도 모를 것 같고 그래서 네네네. 젊은 지금 20대 요 중간 요 층들인 이 Z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층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요? 예, 저도 네.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 어디에? 기초 선거에 대해서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나이에 정치를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정당에 접근을 하겠어요? 만약에 정당 공천을 안 한다. 그런 전제에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그동안에 봉사를 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구의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구의원 연봉이 4천, 5천 되는 거 아시죠? 새로운 여러분들의 직업이 생길 그래요? 수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좀 많은데요? 네. 서울은 더 많을 수 있겠죠. 직업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하고 될것 계십니다. 같아요. 20대 중반 넘었어요, 저.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서 네. 연령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새로운 세대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물꼬를 틀라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공천제 폐지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이 뒷받침됐을 때 실질적으로 연령의 낮추는 것 자체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병행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지방자치, 뿔뿔이 민주주의라고도 좀 불리는데요. 지금까지 한번 평가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떠세요? 네. 그동안 많은 변화도 있었는데. 이 네. 제도가 만들어지고 사실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것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아직 시작인 거고. 이제 시작이다. 뿌리를 내렸냐 그러면 아직은 중앙 정부에 의해서 또 정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여졌었고 또 예산권을 거의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제라는 게 생겨서 법이 됐고 그다음에 22년도 와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적으로 완비가 됐다라는 것은 중앙에서 관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는 정말 중앙에서 벗어나서 지역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근데 좀 알면 좋겠다. 미리 이 지역 주민들이 알고 시작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불가능한 건지를 갖다가 판단해서 이렇게 가는 시작이 스타트점이 됐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사무처장님께서는요? 네.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것이 사실상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재정 분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요. 네. 보면은 선진 외국 같은 경우에는 6대4 내지는 5대5 이렇게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 포지션이 되게 큽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8대2였다가 지금 이제 7대3으로 막 이렇게 진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있어야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실정에 맞게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재정분권에 정치권이 많은 힘을 쏟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20대 출연자들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먼저 현웅 씨부터. 네. 전 사실 약간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 네.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제가 보는 거는 보도보러 가는 거밖에 본 적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실제적으로 느꼈을 때 이 사람들이 왜 보도보러 가는가 그래서 궁금증이 이게 정말로 예산이 남아서 이걸 갈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근데 이렇게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눠진 상태로 재정이 이렇게 분권이 안 됐는데도 흘러가도 되는 게 맞는가 싶긴 하거든요.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아우, 예리한 관찰력이네요. 예,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만 지방에다가 넘기지 말고 재정까지 넘기라고 하는 것이 지방 정부나 지역 주민들의 이제 요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에 네. 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해양수산부 밑에 지방해양수산청이라고 있거든요. 부산도 있고 목포도 있고 항구도시에 다 있고 산업 자원부 산하에 중소벤처기업청이라는 게 각각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곳은 재정도 가지고 있고 인력도 가지고 있고 사무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지방지청을 다 지방정부로 넘기면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인력, 사무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런 걸 어려운 말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런 것들의 지방 이양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
궁금하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교수님께서도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번 그 네. 개정돼서 나온 걸 보게 되면요, 재정자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 재정을 갖다가 좀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참 중요한 것은 그 기본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방에는 지방의 재정 자립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모든 지역이 같은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뭐 30%, 40%밖에 자립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은 중앙의 힘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 세금을 갖다가 지방세로 좀 돌릴 수 있게 이런 자치권을 갖다가 많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넘어오는 걸 갖다가 지방에서는 정말 이번에는 어떤 것이 넘어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자립도를 갖다가 우리가 자치적으로 얼마큼 늘릴 수 있겠다.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그것에 의해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지방자치의 현 주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네. 오늘 함께한 소감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면 뿌리는 사실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치 싸움이 아니라 저희는 모르는 그들만의 정치 싸움이 아니라 저희 진짜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열심히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독립성의 비율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아주 지방자치의 그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현웅 군은요? 네. 저도 이제 원래 저는 지방에 완전 살았던 적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지방 살면서도 지방 자체에 대한 것을 몸소 느끼는 기회는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서울 올라오면은 좀 뭐가 많아요. 맞아. 그래서 되게 서울 올라오니까 되게 서울은 좀 지방이 아니구나 이런 경우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이 지방들도 정말로 이들만을 위한 공약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 유권자들도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좋은 기준들을 딱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사람들 딱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네. 교수님, 차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교수님, 함께해 주신 소감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이 서울인데 서울도 지방입니다. 그렇죠. 서울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자, 행복한 곳인데 이곳은 재정 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걸 갖다가 뭐 부러워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이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토대를 이제 만들어간다. 할 수 있는 게 뭐다. 설정을 하고 우리 해보자. 이렇게 해서 뿌리를 내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처장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얘기 꺼낸 게 1987을 얘기했는데 제가 학번으로 따지면 87학번이에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덕변의 시대.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민주주의는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시민운동을 하면서 제2의 민주주의 운동의 방향을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아까도 쭉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여야 정치권이 정치개혁 특위에서 정말로 지방자치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 체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그 시작이 이제 6월 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꼭 선거에 참여하시고요. 네, 선거는 관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